제14강 연력학 제1법칙을 지난 시간부터 시작했죠. 지난 첫 시간에는 열이 어떻게 에너지 한 형태로 밝혀지게 되었는가 하는 과정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연력학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열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인 온도와 관계된 것을 좀 배우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온도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온도는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가 흔히 하는 정의는 뭐겠습니까? 물체가 뜨겁거나 차가운 정도를 나타내는 정도가 이게 이제 온도입니다. 그런데 과학적으로는 사실 이걸 들여다보면 어떻게 하면 차갑거나 뜨겁냐 하면 바로 그 물체, 차갑거나 뜨거운 물체 내부에 들어있는 구성 입자들이 막 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막 운동하는 그 운동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 무질서한 운동이라고 부르고, 이 무질서한 운동에 대해서는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열 에너지 공부하면서 얘기했었죠. 그랬을 때 이 온도는 입자, 구성 입자 하나당 무질서한 운동 에너지의 평균 운동 에너지다. 그것에 비례하는 양이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온도라고 얘기하는 게 딱 그 에너지를 딱 들어서 온도라고 하지 않고 이제 다른 숫자로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운동 에너지에 비례하는 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한 열 에너지를 먼저 잠깐 보면 그건 바로 무엇입니까? 여기 이런 구성 입자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 봤더니 이 구성 입자들이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한정된 부피 안에서 막 아무렇게나 움직이죠. 이런 운동 에너지를 전부 합해 놓은 것이 이게 바로 열 에너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열이라고 부르는 게 바로 그런 것이었어. 우리 여기서부터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줄이 무엇을 구했었습니까? 열의 일당량을 구했죠. 그래서 여기 이게 열이 이제 Q라는 칼로리를 표시한 열이라면 거기다 J, 이 J는 바로 4.184 줄 퍼 칼로리인데 이걸 열의 일당량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거기다 이렇게 곱하면 이건 열의 단위, 그동안 열은 이제 다른 거라고 생각하고 에너지하고는 다른 거라고 생각하고 에너지의 단위, 일의 단위가 아닌 다른 단위로 불렀죠. 칼로리라는 단위, 그 칼로리라는 단위를 이제 에너지의 단위, 일의 단위로 바꾸는 그런 환산 인자가 바로 J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과 비슷하게 온도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열 에너지를 구성 입자의 수로 이렇게 나누면, 그러면 바로 평균 열 에너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평균 무질서한 운동의 운동 에너지. 그럼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됩니까?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 그래가지고 이건 0보다 작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제일 작으면 그건 바로 무슨 얘기가 되겠습니까? 모든 입자들이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온도가 평균 운동 에너지에 비례한다라고 하면 안 움직이는 것보다 더 낮은 온도는 없겠죠. 우리가 보통 섭씨 이런 거 할 때는 영하 몇 도 해가지고 영하가 계속 내려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온도를 이렇게 정의하니까 어떻습니까? 온도가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게 있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 뭘 알 수가 있냐면 최저 평균 운동 에너지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 그게 바로 0이겠습니다. 0.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0 켈빈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켈빈이 절대 온도 단위로 그 온도의 SI 단위로 이제 채택된 게 켈빈이죠. 그래서 이 온도도 바로 평균 운동 에너지니까 온도하고 에너지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온도로 표시했던 거, 켈빈으로 표시했던 거를 운동 에너지로 에너지 단위로 바꿀 수가 있겠죠. 거기다 그 환산 인자가 뭐냐면 여기다 KB라고 하는 걸 이제 붙이는데, 이 KB가 바로 볼츠만 상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볼츠만 상수는 이렇게 작은 수인데, 이 볼츠만 상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절대 온도 단위에다가 켈빈에다가 볼츠만 상수를 곱할 것 같으면 그러면 여기가 줄 퍼 켈빈이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켈빈을 곱하면 줄이 되죠. 그래서 1켈빈은 1.3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줄의 에너지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식이 바로 무슨 식이냐면 온도의 단위를 에너지 단위로 바꾸는 환산 인자가 볼츠만 상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이 하나 이제 알고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요거 0을 뭐라고 부릅니까? 요거를 0 켈빈 이렇게 부르죠. 우리 온도할 때는 몇 도 이렇게 부르는데, 그래서 온도를 읽는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썼으면 요건 섭씨 25도죠. 이걸 섭씨 25도 이렇게도 읽고 또 어떻게도 읽습니까? 25도 C 이렇게 읽죠. 그리고 이걸 영어로 말하면 25 degrees Celsius 이렇습니다. 섭씨가 셀시우스라는 사람 이름 여기다 이제 땄죠. 그리고 이걸 이제 간단하게 여기 몇 도 C 이런 식으로 읽는다면 이건 25 degrees C 이렇게 읽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다 도를 붙였는데 사실은 이 디그리에 해당하는 게 저 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화씨도 있죠. 화씨도 어떻습니까? 이거 어떻게 읽냐면 화씨 77도 또는 77도 F 이렇게 있죠. 그리고 표시할 때도 저기다 동그라미 표시를 합니다. 저기다 도를 표시했습니다. 이거 영어로 읽으면 77 degrees Fahrenheit 이렇게 읽죠. 또는 간단하게는 77 degrees F 이렇게 읽습니다. 근데 절대온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절대온도는 이렇게 300K 이렇게 쓰고 이걸 뭐라고 쓰냐면 300켈빈이다 이렇게 읽습니다. 그리고 쓸 때도 동그라미, 도에 해당하는 동그라미를 안 칩니다. 이거 300켈빈 이렇게 읽죠. 이건 아주 주의를 좀 해야 됩니다. 도는 섭씨하고 화씨에만 붙이고 켈빈은 안 붙인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무슨 이유일까 하는 게 궁금하죠. 섭씨와 화씨는 임의로 정한 기준에 대한 상대적인 척도로 표시한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임의로 정했냐면 0도하고 100도, 물이 어는 점하고 끓는 점 사이를 100으로 나눴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적당하게 도를 붙여서 그 정도를 나타낸다. 이 디그리는 그래서 무슨 온도의 단위라기보다도 정도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켈빈은 어떠냐? 이 켈빈은 1켈빈이 딱 정의되어 있습니다. SI 단위의 기본 단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이의 단위 미터 그러면 5미터 그러면 5도미터, 5정도미터 이렇게 안 하죠. 그냥 5미터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켈빈도 이거 1켈빈이 딱 정의가 됐으니까 0켈빈에서부터 1켈빈, 2켈빈 이렇게 붙이고 도라는 걸 붙일 필요가 없으니까 이 켈빈 절대 온도를 읽을 때는 이렇게 읽어야 된다. 그리고 쓸 때도 도라는 걸 쓸 필요가 없다. 하는 거죠. 이건 어디에 빗대어서 정도를 나타내는 그런 온도가 아니라 기본 단위에서부터 구한 이제 단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고 그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열이라고 하는 것은 열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구성 입자들이 무질서한 운동을 한다고 하는 것이고, 무질서한 운동은 아무데나 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기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런 무질서 운동하는 걸 우리 이제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기체가 있으면 이 기체는 여기서 아무데나 그 부피 안에서 아무데나 갈 수 있죠. 그러면 액체는 어떻게 되느냐? 액체는 사실은 분자 하나하나가 아무렇게나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몇 개가 붙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의 절대 크기는 너무 멀리 떨어지지 않죠. 기체의 경우에는 만약에 용기의 그릇을 더 크게 하면 이 기체 분자들이 아무렇게나 그 용기를 다 꽉 채우죠. 그렇지만 액체는 어떻습니까? 용기를 크게 한다고 해서 이 액체의 부피가 이제 더 늘어나지 않죠. 부피는 그대로 있으면서 여기서 이제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그러면 고체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고체의 경우는 이 분자들이 자기가 있는 평형 위치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형 위치에서만 아무렇게나 움직일 수 있는데, 자, 기체의 경우건 액체의 경우건 고체의 경우건 아무렇게나 움직이는 그 정도는 조금 다르지만 열 에너지라는 건 전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제자리에서 무질서한 운동을 하는 그런 운동의 운동 에너지다라고 하는 건 기체, 액체, 고체다 같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질서한 운동을 하는 이런 구성 입자들의 모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연력학적 계라고 부르는데, 연력학적 계가 무엇인지 이해하려면 우리 먼저 그냥 계는 또는 역학적 계는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근데 그건 우리가 이미 8강을 공부할 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8강에서 계를 정의한 거 다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여기 이런 물체들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그때 내가 계를 정하는데 이건 내 마음대로 정합니다. 내가 운동을 기술하려는 물체들의 모임이 계다. 그래서 이렇게 입자들이 있는데 우리 여러 물체 운동할 때 이 계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죠. 이제 요 세 개만을 M1, M2, M3를 내가 계로 정한다고 한다면 계가 요겁니다. 이렇게 계로 정했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내가 지금
물체들의 운동을 관심 갖는 것이 요 세 개다. 물체들의 운동을 관심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물체들의 운동 방정식을 적용을 해서 이 물체의 위치를 시간 함수로 내가 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개로 정한 것에 이제 위치만 내가 알려고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건 내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M1, M2, M3를 개로 정하면 내가 R1을 구하고 R2를 구하고 R3를 구하는 게 내 목표입니다. 개에 속한 물체. 근데 M4는 어떻습니까? M4는 개 밖에 있는 것이죠. 자, 요 놈의 위치에 대해서는 이제 내가 지금 쓰는 내가 여기한테 적용하는 운동 방정식에 요거의 위치는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M1, M2, M3의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적용하려면 요 M1, M2, M3가 받는 힘을 이제 구해야 되겠죠. 이때 그 힘이 요 M1, M2, M3 자기들끼리 작용하는 힘을 뭐라고 그런다 그랬습니까? 내력이라고 그런다 그랬죠. 그리고 여기 이제 M4가 M1, M2, M3에 작용하는 힘을 외력이라고 그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M1, M2를 구할 M1, M2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구할 때는 그 힘이 R1에도 의존하고 R2에도 의존하지만, 다시 말하면 R1이 무엇이냐, R2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힘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근데 M4에 대해서는 어떠냐? M4는 걔 바깥에 있으면 요놈의 위치는 내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놈의 위치는 뭐 안 변한다든가 이럴 때 이제 그건 걔로 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M1이 M4가 작용하는 힘을 구할 때 M4의 위치에 대한 정보는 필요 없이 M1의 위치만으로 결정되는 거, 이게 바로 외력이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개로 정했다고 하는 것은 이 M1, M2, M3의 위치 벡터 R1, R2, R3를 뉴턴의 운동 법칙을 적용해서 구하는 것이 우리 관심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요 개 밖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상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력학적 개라고 하는 건 뭐냐? 연력학적 개는 내가 지금 어떤 개인데 그 개는 구성 입자가 무수히 많습니다. 그 무수히 많은 입자들의 모임을 연력학적 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렇게 무수히 많은 이런 입자들이 있는데, 이걸 연력학적 개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어떻습니까? 요 입자들 하나하나, 우리 역학적 개에서는 어땠어요? 물체가 3개 있다면 3개 하나하나의 위치를 아는 게 목표였죠. 근데 연력학적 개에서는 어떻습니까? 요놈 구성 입자들 하나하나의 위치를 알 수 있습니까? 없죠. 그리고 이 전체의 예를 들어서 질량 중심이 이동하는 건 관심의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 내부에서 무질서 운동을 하는 것만 관심의 대상이고, 그게 바로 열현상이고, 그게 바로 열현상에 관한 물리량들을 이제 정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개를 연력학적 개라고 부른다라고 하면 그 개의 질량 중심이 움직이는 모습에는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를 내가 던졌어요. 그랬을 때 이 물체가 온도가 무엇이냐는 걸 알기 위해서는 이 물체가 절로 날아가는 건 관심이 없죠. 그래서 물체 전체 질량 중심의 모습에는 관심이 없다. 그러면 이놈들은 각각 개개 입자들의 위치도 관심이 없으면 무엇이 이놈을 나타냅니까? 그런 걸 이 연력학적 개의 상태를 나타내는 변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연력학적 개의 상태는 무엇이 나타내냐면 그 개의 온도, 압력, 부피가 그 개를 대표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오늘 이 온도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간단한 퀴즈 문제 하나 내보겠습니다. 무엇을 보면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로 열이 이동한 것을 가장 잘 알 수가 있을까? 지금 이 열이 이동한다라고 하는 건 열이 바로 무엇이었어요? 구성 입자들이 무질서하게 운동하는 것이죠. 이 무질서하게 운동하는 운동의 모습이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로 이제 이동하는데, 자, 이 중에서 무엇을 보면 가장 잘 알 수가 있을까? 물체의 형태를 보면 알 수 있다. 물체의 색깔을 보면 알 수 있다. 물체의 온도를 보면 알 수 있다. 물체의 속도를 보면 알 수 있다. 아리까리 합니까? 금방 답이 나옵니까? 네, 여기서 문제를 모르더라도 지금 우리는 온도를 배우고 있다 그러면 이게 답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물체의 온도는 열의 이동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물체를 이렇게 접촉을 해보겠어요. 연력학적 개에서는 어땠습니까? 열 에너지란 뭐냐면 그 구성 입자들이 끊임없이 움직이는 운동의 운동 에너지죠. 그래서 연력학적 개에서는 그 열 에너지가 끊임없이 이동하는 거 우리가 아는데, 우리 뭘 알 수가 있냐면 두 연력학적 개를 접촉시킬 것 같으면 높은 온도의 연력학적 개에서 낮은 온도의 연력학적 개로 열 에너지 알짜 이동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두 연력각적계를 접촉시켰다라고 하는 건 두 물체를 접촉시켰다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어요. 두 물체가 지금 연력각적계입니다. 그럼 하나는 뜨겁고 하나는 찬 거를 접촉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한참 있다 뜨거운 데서 찬 데로 열 에너지가 이동하죠. 이랬을 때 알자 이동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알자 이동이라고 했냐면 실제로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만 열이 이동하는 게 아닙니다.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도 이동하고 낮은 온도에서 높은 온도로도 이동하고 무질서한 운동이니까 움직이겠죠. 그런데 알자 이동은 더하기 빼기를 하고 나중에 봤더니 어느 쪽으로 이동하는 게 더 많냐면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이동하는 게 더 많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림에 여기에 파란색은 좀 낮은 온도고 빨간색은 좀 높은 온도라고 하겠어요. 근데 한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무질서한 운동하는 게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 쪽으로 더 많이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무질서한 운동이 알자 이동이죠. 파란 게 이쪽으로 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알자 이동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알자 이동은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열적 평형이라는 말을 쓰는데 열적 평형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 열에너지가 알자 이동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로 이동하는 열에너지나 다른 물체에서 이쪽 물체로 이동하는 열에너지가 전체적으로 같아서 알자 이동이 0이다. 이걸 바로 열적 평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두 물체를 접촉시켰습니다. 그래서 한 물체는 좀 온도가 높고 온도가 낮은데 이렇게 접촉시켰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알자 이동이 있겠죠. 그래서 언제까지 알자 이동이 있고 어떻게 하면 알자 이동이 없어지느냐? 알자 이동이 끝나는 조건은 무엇일까? 그 조건은 바로 뭐겠습니까? 아까 온도라고 하는 건 입자 하나당 평균 열에너지라고 그랬죠. 이 평균 열에너지가 두 물체가 같아지면 그러면 더 이상 이동하더라도 이쪽 이동하는 게 서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하더라도 이동하는 게 전부 상쇄돼서 알자 이동이 없겠죠. 그래서 그런 알자 이동이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알자 이동이 없는 것을 우리가 열적 평형이라고 하는데 이런 열적 평형이 일어났느냐 일어나지 않았느냐를 알려주는 조건이 바로 뭐냐면 구성입자 하나당 평균 열에너지고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온도죠. 그래서 두 물체가 온도가 같으면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열의 알자 이동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온도가 다르면 어떻습니까? 높은 온도 물체에서 낮은 온도 물체로 알자 이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이제 알아낼 때, 그러면, 그 두 물체 사이에 알자 이동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접촉시켜 봐야 되겠죠? 접촉시키면 열적 평형이 일어났거나 안 일어났거나 아는데 어떤 두 물체가 열적 평형인지를 알기 위해서 항상 접촉시킨다면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접촉시키지 않고도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 제14강의 제목이 뭐냐면 제1법칙이라고 했죠. 그리고 제15강의 제목은 제2법칙인데, 제2법칙입니다. 근데 여기에 제0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제0법칙. 이 제0법칙은 사실은 왜 제0법칙이라고 했냐면 요거를 제1법칙이라고 하고 제2법칙, 제3법칙 이렇게 해도 될 텐데 왜 이 제0법칙이라고 했냐면 1법칙, 2법칙 한 다음에 아주 기본적인 것인데도 그 나중에 이제 밝혀졌고 제1법칙과 제2법칙보다 더 기본적이기 때문에 앞에 붙이려니까 제0법칙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 제0법칙은 두 연력학적계가 열적 평형을 이루는지 안 이루는지를 접촉시켜보지 않고도 알아내는 방법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을 이용하는 거냐면 온도계를 이용하는 방법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연력학적계가 있는데 여기 A라는 연력학적계가 있다고 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B라는 연력학적계도 있다고 할 때 온도계를 이용한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자, 이 연력학적계에다가 이제 온도계를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평형이 되는 거 우리 알았어요. 그래서 이 온도계도 사실은 다른 연력학적 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온도계 C와 열각적계 A가 열적 평형을 이루었다는 걸 알고 그래서 A와 C가 열적 평형을 이룬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이번엔 이걸 빼가지고 이 B에도 한번 온도계를 집어넣어 봤어요. B에도 집어넣어 봤더니 B하고 C가 열적 평형을 이룬다. 그래서 A하고 온도계가 열적 평형을 이루고 그 똑같은 온도계가 B하고도 열적 평형을 이루면 여기서부터 우리 뭘 알 수가 있냐면 A와 B가
다 열적 평형을 이룬다. 이건 쉽게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A와 B가 온도계로 측정해가지고 접촉하지 않더라도 온도계를 측정해서 온도가 같으면 두 개는 지금 열적 평형을 이루겠구나 하는 걸 안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온도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연력학 제0법칙을 이용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 이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이 이제 그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온도가 낮은 물체로 열 에너지가 이동한다고 그랬죠. 이 열 에너지가 이동한다고 하는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질서한 운동이 이제 이동하는 거라고 그랬죠. 이렇게 열 에너지가 이동하는 방법을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이 세 가지로 구분하는 거 우리가 사실은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것인데 다시 한번 복습해 보기로 하겠어요. 자, 여기에 불이 있고 요 속에 지금 열 에너지가 잔뜩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열 에너지를 이제 받아가지고 이동을 시키는데 여기다가 우리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부직계라고 합니까? 요거 쇠로 된 걸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쇠로 하면 이 쇠 안에서 열 에너지가 어떻게 움직이냐면 열이 이동하는 방법 세 가지 중에서 무슨 방법으로 이동하냐면 전도라는 방법으로 이동합니다. 이게 컨덕션인데 이 컨덕션은 뭘 얘기하냐면 어디에다 적용이 되냐면 이 열에 이동하는 방법 중에 컨덕션이라는 방법은 고체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고체 내부에서 열이 이동하는데 어떻습니까? 고체를 이루고 있는 각 분자들은 제자리에서 멀리 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제자리에서만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고체의 분자들은 제자리에서 이동하지 않고 거기서 무질서하게 진동만 하고 있죠. 근데 그 진동하는 게 이 열을 받으면 점점 빨라지고 여기는 진동하는 게 좀 느렸는데 그게 이쪽으로 가면서 점점 이렇게 전달되는 거. 이게 고체 내부에서 물질은 이동하지 않고 열만 이동하는 것. 열만 이동한다고 하는 건 무질서한 운동만 이동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던 분자가 더 빨리 움직이다가 여기 있던 분자가 그 다음에 빨리 움직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던 분자가 차례로 빨리 움직이는 거. 이게 바로 전도에 의한 열 이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똑같은 불에서부터 열 에너지가 이동하는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자 이런 경우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햇볕을 이렇게 쪼이고 있어요. 쪼이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따뜻한 공기가 올라오죠.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대류라고 하고 컨벡션입니다. 이건 어떠냐? 여기에서 열 에너지가 많이 있던 공기가 열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팽창하면 이제 밀도가 작아져서 가벼워져 가지고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액체와 기체 같은 이런 물질은 열을 받으면 운동이 활발하면 부피가 변합니다. 그러면 가벼워져서 위로 올라갑니다. 이걸 대류라고 하는 것이죠. 액체와 기체 자체가 물질이 함께 이동하죠. 고체의 경우에는 물질과 이동하지 않죠. 또 그리고 부피도 크게 변하지 않죠. 약간 변하죠. 자, 그래서 전도와 대류는 전도는 고체에 적용이 되고 대류는 액체와 기체에 적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옆에서 이렇게 햇볕을 쬐는데 이때는 공기가 이쪽으로 오는 건 아니에요. 이쪽으로 오지는 않지만 여기에 화끈하게 따뜻한 걸 느낍니다. 여기에는 공기가 따뜻하지 않아요. 공기가 따뜻해서 따뜻한 걸 느끼는 것이 아니라 여기 화끈거리는 걸 느끼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복사입니다. 레디에이션. 그래서 여기서 오는 건 물질이 오는 것이 아니라 물질은 없는 에너지만 오는데 그걸 복사파가 레디에이션의 일종이죠.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습니다. 이건 복사 에너지가 온다. 이게 복사 에너지 뭐냐면 똑같은 전자기파인데 그 열에서부터 나온 전자기파가 여기서 흡수될 것 같으면 손에 있는 구성입자들을 빨리 움직이게 해가지고 손이 뜨거운 걸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복사파가 뜨거운 것이 아니라 그 복사파가 내 손이 흡수해가지고 내 손을 이루고 있는 분자들이 빨리 움직여서 내 손이 뜨거워진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에너지가 물질을 거치지 않고 전자기파의 열원에서 물체로 직접 이동하는 방법을 복사라고 한다. 이렇게 전도, 대류, 복사 이 세 가지 방법에 의해서 열이 이동한다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온도와 열적 평형 그리고 열의 이동 이 세 가지를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연력학에 관한 기초 공부들을 하나씩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